몇 년 전인 2019년, 호주 사람들은 북쪽의 홍수로 범람한 물을 이용해 서쪽과 남쪽의 건조한 지역을 돕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 계획은 1930년대에 나온 오래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북쪽에서 생긴 홍수로 인한 물을 모아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퀸즐랜드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뭄 문제 해결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고 건설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 존 브래드필드라는 엔지니어가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는 퀸즐랜드 북부의 강에서 홍수를 끌어와 호주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내륙 에어 호수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댐, 펌프, 초대형 파이프, 심지어 터널을 이용해 호주의 거대한 산맥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로 물을 운반할 계획이었어요. 가장 큰 댐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렸고 브래드필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 더 큰 댐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펌프와 중력을 이용해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 위로 물을 옮길 수 있었죠. 그러면 물은 남쪽으로 흘러 휴겐든 같은 곳 근처의 농지를 관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날씨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며 메마른 땅을 푸른 농장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결국에는 에어호수에 도달하여 사막을 녹색의 성장지역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주는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국가의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미 땅을 물로 채울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마른 땅과 호수바닥이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심지어 비가 산의 반대편에 내리면 브래드필드의 계획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아이디어를 조사했을 때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조사를 수행할 과학자나 엔지니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땅은 너무 건조하고 척박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브래드필드의 측정치 중 일부, 특히 댐 높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1947년 댐을 건설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칠레의 일부 지역처럼 바다와 인접한 곳도 여전히 메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큰 호수가 생긴다고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 정당이 이 아이디어를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다시 시도하고 싶었지만 더 잘 작동하도록 몇 가지를 변경했어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우스 존스톤, 툴리, 허버트, 버데킹 강에서 물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지옥의 문 댐이라는 큰 댐을 이용해 물을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원래 계획보다 댐의 높이를 2배로 높이려고 했어요. 많은 펌프를 사용하는 대신 중력을 이용해 터널을 통해 물을 흐르게 하기로 했죠. 물을 산 아래 퀸즐랜드 남부의 워레고 강으로 옮깁니다. 이 물을 이용해 태즈메이니아보다 더 넓은 휴겐든 남쪽과 서쪽의 건조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결국 이 지역을 식량 공급원으로 바꾸는 거죠. 한편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립과학기관이 이 계획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좋게 들리는데 왜 80년 넘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브래드필드는 1941년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4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15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건설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이 원래 가는 곳에서 물을 빼앗으면 동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침입성 동식물이 새로운 장소로 퍼질 수 있어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이 사는 강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의존하는 해안 근처의 마을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특히 농부들을 돕고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브래드필드 계획으로 퀸즐랜드 서부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항상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획의 새로운 비용은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와 호화 요트 한 척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돈을 쓰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대신 비와 폭포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니 브래드필드 그리드라고 불리는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해안을 따라 4곳에 설치될 겁니다. 이 작은 그리드는 일부 지역에 비가 많거나 적을 때 물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의 다른 과학자들도 이 계획을 검토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브래드필드 계획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미니 프로젝트는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산 서쪽의 건조한 지역이 본격적인 브래드필드 계획 없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는 더 쉽고 저렴하게 식물을 키우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은 취소되었고 지금은 물과 농사를 돕기 위한 더 똑똑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예요. 가뭄이 들면 주변에 물이 많지 않아요. 이는 농장에서 식량을 많이 재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뭄 회복력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가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뭄이 실제로 호주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조사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뭄은 농장, 일자리, 마을, 심지어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로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데이 제로라고 하는데 물이 남아있지 않아 집의 수도꼭지가 잠기는 상황을 말해요. 2020년에 퀸즐랜드의 스탠소프라는 마을이 데이 제로를 맞았습니다. 다른 50여 개의 마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럭으로 물을 가져오는 것뿐인데 이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스탠소프는 1년 반 동안 매일 약 40대의 트럭으로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매달 약 8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물을 구하는 데에만 1,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댐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해요. 가뭄은 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마르면 식물은 사라지고 토양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 흙을 빨아들여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켜요. 이러한 먼지 구름은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까지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먼지로 인해 일부 농작물이 망가지고 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는 퀸즐랜드에서 남호주까지 5,000km가 넘는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쭉 펴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 옆으로 걸어가면 6개월이 걸려야 완주할 수 있어요. 호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장벽의 목적은 일부 동물종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이 이 울타리의 일부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멜버른과 시드니와 같은 도시가 번성하는 활기차고 번화한 지역과 척박하고 건조한 오지를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들은 땅속 깊이 파낸 나무 기둥을 약 2m 높이의 철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울타리의 일부에는 전기로 충전된 두 번째 층도 있어요. 이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흰색 조명을 추가해서 밤에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풀타임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역 당국은 이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약 75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딩고 때문이에요. 늑대를 닮은 딩고는 호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류로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해요. 특히 퀸즐랜드 남부에서 양을 자주 노리는 딩고는 지역 농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울타리는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 딩고는 여전히 몰래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야생 낙타가 울타리에 부딪히기도 해요. 호주에는 낙타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인공적인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안에 딩고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딩고가 줄어든다는 건 캥거루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캥거루가 많아지면 양과 먹이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몸집이 큰 캥거루만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작은 동물과 녹지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식물과 작은 동물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영양가가 낮아져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울타리는 동물의 이동과 종자 확산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래 언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구를 지탱해줄 풀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울타리 양쪽의 캥거루를 관찰한 결과 울타리 안의 새끼 캥거루가 평균적으로 더 가볍고 작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깥쪽 새끼들은 나이에 비해 발과 머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먹이를 먹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딩고와 땅을 공유하게 된 캥거루들은 생존을 위해 더 빨리 몸집을 불려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울타리 안의 동물들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놓고 다른 많은 생물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유전자 적응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딩고를 길들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딩고가 한때 호주에서 반려동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딩고는 늑대, 하이에나, 코요테처럼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딩고는 대부분 생존을 위해 무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리한 본능을 타고난 단독 사냥꾼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길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주인들은 딩고를 멀리하는 데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횡단 게이트를 열어두면 최대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훼손하면 6개월간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요. 호주인들이 울타리가 동물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딩고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기 전에 그들은 심각한 토끼의 침입을 경험했습니다. 토끼는 귀엽긴 하지만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세 부분으로 된 울타리를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는 남쪽의 레이븐스 토프 근처에서 필바라 해안의 파두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1770km가 넘었고 당시 전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최장 길이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모든 토끼 문제는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1859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그는 토끼 몇 마리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이곳에 약간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호주가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토끼는 풀만 있으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번식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 어미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4번 임신할 수 있고 새끼를 많게는 한 번에 5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의 수는 급증했어요. 80년대 후반 토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지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현재 가치로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10년이 조금 지난 후 한 위원회가 모여 울타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울타리를 유지하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검열관들이 감시를 맡았고 각 검열관은 약 800km 길이의 구간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낙타로 바꾸기도 하고 낙타를 이용해 카트를 끄는 등 작은 구간을 순찰하는 경계병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거친 지형을 감당할 수 없어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났어요. 효과면에서는 1902년에 이미 토끼들이 울타리의 반대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했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어서 지역 당국이 토끼 그물망 대출을 통해 두 번째 울타리 너머의 농부들을 돕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두 울타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들은 두 번째 울타리 위로도 퍼져나갔고 해결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울타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교활한 토끼들이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토끼 개체수 때문에 호주 공무원들은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딩고 울타리가 가장 긴 울타리일지는 몰라도 가장 이상한 울타리는 아닙니다. 터키의 아쿠아리움 울타리가 그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50m의 수족관 울타리는 고가의 빌라의 바다 전망을 모든 층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문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어요. 투명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3,962m에 이르는 매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쿠아 펜스를 에게해와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족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물고기 한두 마리를 훔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인은 보안에도 투자했어요.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17대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설치했죠.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브래지어 울타리는 또 다른 기이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오타고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크기, 모양, 패턴의 브래지어가 장식된 울타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69년 이 지역 주민들이 카드로나 벨리로드를 따라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4개의 브래지어를 발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몇은 조금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브래지어를 장식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곧 더 많은 브래지어가 등장했고 관광객들이 꼭 봐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아서 때때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소행성은 때로는 둥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암석과 충돌하느라 구덩이와 구멍이 생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행성대에는 100만 개가 넘는 소행성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가 우리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모두 괜찮습니다. 나사가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 행성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소행성 이야기를 공유했을 거예요. 우리가 돔이라고 부르는 충돌 분화구를 남긴 우주 암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돔은 연못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물이 위로 튀어오르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운데가 솟아오른 특정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돌출된 중심부는 특히 한때 지표면에 충돌한 소행성이 크다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백만 년의 침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물, 심지어 중력도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며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충격으로 인해 돔이 닳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역은 암석과 흙층 아래에 숨어버리기도 해요. 또는 지구의 지각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달은 어떨까요? 달도 수많은 충돌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바다도 없고 지각판도 움직이지 않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분화구를 지워나가는 바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는 표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는 프레데포르트 충돌 구조와 칙슬루브 분화구 같은 곳을 지울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있어요. 왜 공룡을 전멸시킨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고대 분화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종종 충돌로 인해 생긴 엉망진창, 즉 주변에 던져진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호주 대륙은 수억 년 전 남부를 지배했던 고대 초대륙 곤드나와를 의미하는 소행성 충돌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38개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요. 또한 일부 구조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다른 구조물은 크고 완전히 숨어있는 등 약 43개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토니 예이테스라는 과학자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이상한 지하 자기 패턴을 발견했어요. 거대한 소행성 충돌의 새로운 단서죠. 제가 거대하다고 말하면 진짜 거대한 거예요. 지름이 520km에 달하는 구조물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충돌 지점 중 가장 큰 규모일지도 몰라요. 이 지점을 데닐리 퀸 구조라고 해요. 이 구조의 자기 패턴은 바위가 물에 부딪힐 때처럼 중앙 주변에 특징적인 파문을 보여줘요. 또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라진 균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암석이 이 균열로 밀려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건 큰 소행성 충돌의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이 구조물은 아마도 수억 년 전 곤드나와 동부에 위치했을 거고 호주를 포함한 여러 대륙에서 분리되기 훨씬 전이었을 겁니다. 현재 이 분화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충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땅을 뚫어봐야 해요.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결코 농담이 아니에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더 거대한 빙하기를 일으켜 생물종의 약 85%를 멸종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존재 기간인 45억 년 동안 지구는 수백 개의 거대한 소행성으로부터 충돌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권에 들어오는 모든 우주 함석이 실제로 지상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권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가로 1m 정도로 비교적 작습니다. 지름이 25m 미만인 우주 함석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우주 함석은 우리를 향해 매우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기 중의 가스를 가열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우주 침입자가 대기권에 들어오면 유성으로 변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유성은 떨어질 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큰 물체들이 나라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그중 적어도 190개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상처를 남겼어요. 정말 큰 분화구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브레데포트 분화구로 폭이 160k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이 분화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호주의 새로운 분화구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하니까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소행성은 약 20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 이 소행성을 만든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더 컸을 거예요. 소행성이 1km보다 크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사방에 화재를 일으키고 많은 먼지를 공중으로 던졌을 수 있어요. 대기 중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지구의 기후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칙슬루브 분화구라고 부르는 거대한 구멍을 만든 가장 유명한 소행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600만 년 전 불쌍한 공룡들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고 사랑에 빠지고 그저 제 할 일을 하던 시절에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이에요. 모든 게 추락 자체로 바로 지워지진 않습니다. 우주로 많은 파편이 날아갔고 지구로 다시 떨어졌을 때 화재와 화염이 사방에 퍼졌어요. 이 충돌은 또한 수년 동안 지구를 덮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름은 햇빛을 차단해서 식물과 먹이사슬 전체에 해를 끼쳤죠. 충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공룡들도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룡은 우리에게 많은 화석을 남겼고 영화와 이야기의 영감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 캐나다에서 큰 물체가 지구에 충돌해서 오늘날 우리가 서드베리 분지로 알고 있는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얼음과 암석이 섞인 거대한 해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구멍이 거의 사라졌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철과 니켈을 채굴하고 있고 동시에 그곳에 떨어진 우주 물체가 남긴 잔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인도 남부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 론나 분화구라는 커다란 구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 주민들은 이 구멍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산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 35,000년에서 5만 년 전에 지상에 추락한 운석의 흔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분화구가 특별한 이유는 현무암이라는 암석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분화구이기 때문이에요. 분화구 주변에는 나무로 뒤덮인 언덕이 있고 이곳에는 공작새와 가젤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겨울에는 새들도 분화구 근처의 호수를 방문하곤 해요.
호수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데다 그곳에 사는 작은 생물들 때문에 호수가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물론 이 색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호주는 왜 그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바다의 많은 부분을 왜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 지구는 완벽한 구인가요? 또 지구가 한때 녹색이었다기보단 보라색이었나요? 전 여러분이 우리 행성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알아봅시다. 호주는 정말 커요. 유럽 전체와 거의 맞먹는다면 그 크기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약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면적당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들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위에서 55위밖에 되지 않는 반면 육지 면적은 6번째로 커요. 왜 그리 많은 곳이 비어있는 걸까요? 그럴듯한 추측은 모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많은 위험한 동물들 때문일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면 제가 호주를 피하기에 충분하지만 이걸 설명해주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주의 건조한 기후가 85%의 인구를 해안에서 48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중 80%는 강우가 더 흔한 동쪽을 따라 살아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지만 호주의 20%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고 40%만이 인간의 기준으로 거주 불가능한 사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물 소비량은 실제로 매년 평균 강우량보다 높아요. 하지만 더 먼 곳에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고대의 수원이 저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담수 자원 중 하나인 대찬정 분지예요. 호주의 5분의 1 크기인 169만 9,032km에 걸쳐 있어요. 0.5m 깊이 아래에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어요. 또는 유용하게 쓴다면 목마른 호주인들에게 향후 1,500년 동안 충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호주의 6.5%만이 농사에 적합한 토양이므로 이건 그리 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호주는 크고 이 작은 비율은 프랑스 크기 정도예요.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대한 면적은 농산물의 70%를 해외에 더 수출하고도 호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 풍요로운 땅, 음식과 물이 있는데 인구 수치는 왜 그렇게 낮을까요? 아주 느린 이주 과정이 이유예요. 우선 오직 영국인들만이 이곳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유럽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는데 이 제한은 1973년까지 유지됐어요. 200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 위험과 여행 비용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더 짧고 저렴한 선택지인 캐나다나 미국같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선호했죠.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흔들리는 지구의 자전을 통해 우리의 행성은 끊임없이, 물론 아주 천천히 크기를 바꾸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은 놀랍게도 평평해요. 지구는 마치 뭉개진 공 같아요. 손가락이 양쪽 극을 누르고 있는 거대한 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압력 때문에 적도는 밖으로 약간 밀려나요. 고르지 않은 중력장과 함께 지구에는 상당한 중력 결함, 고르지 않고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음과 양이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곳들은 다른 곳들보다 더 많은 중력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적도에 가서 몸무게를 재본다면 극지방보다 0.5% 덜 나갈 거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니까 체중을 바꾸기 위해 여행할 가치는 없겠죠. 만약 지구의 중심에서 지구의 가장 먼 지점까지의 길이를 재본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 끝에 있지 않다는 것에 놀라게 될 거예요. 대신 그건 밀려나온 부분인 적도를 따라 있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조 산은 사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일 거예요. 우린 여전히 약 80%의 해양을 지도화해야 해요. 우리가 태양계를 얼마나 많이 탐사했는지 비교해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바다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 야생동물의 94%가 살고 있는 세계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 중 일부에서 주로 플랑크톤, 조류, 박테리아로부터 세계 산소의 80%가 생산되어 이미 지도화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11.3km나 되죠. 이건 그랜드 캐니언의 5배나 되는 거대한 길이이며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깊어요. 또한 약 1억 8천만 년 동안 유유히 낮은 곳에 펼쳐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바다의 압력은 1000바가 넘지만 보통 압력보다 1000배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번성해요. 대양 전역에 걸쳐 300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어둡고 깊은 해저에 있는 걸로 추정돼요. 수많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세계의 그 어떤 박물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양 중앙 해령은 세계에서 가장 긴 능선으로 64,373km에 달해요. 그건 육지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의 거의 10배 크기예요. 바다의 푸른색과 청록색의 이유는 태양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둘 다 파란색이지만 이 색은 하늘의 반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구의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흰빛을 받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빛을 더 강하게 흡수해요. 푸른빛은 별로 흡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 물이 진흙이나 조류로 가득하면 빛을 흩뜨러뜨리고 물의 자연적인 푸른색을 압도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색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아요. 전에는 지구가 녹색이 아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대신 보라색이었어요. 우리 대기의 엽록소는 주로 태양으로부터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우리가 오늘날 지구에서 보는 녹색 파장을 반사해요. 오래전에는 엽록소 대신 레티날이라고 불리는 고대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것들은 녹색빛을 흡수하고 빨간색과 보라색 빛을 반사했어요. 이 미생물들은 구조가 단순해서 초기 지구의 저산소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웠어요. 그게 우리 행성에 녹색 대신 보라색을 제공했죠. 하지만 엽록소가 더 효율적이어서 지구가 발달하면서 결국 엽록소가 자리 잡았어요. 수십억 년 전 멀리 떨어진 관찰자들은 우리의 지구를 작은 보라색 점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라색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세쿼이아예요. 85.3m가 넘는데 거의 26층 건물 높이에 도달해요. 둘레가 2540cm에 2700살이 된 걸로 여겨져요. 무게는 놀랍게도 1800톤이에요. 무겁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는 아니에요. 유타주에는 판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숲이 하나의 나무 군락처럼 있어요. 거대한 뿌리체계가 47,000개의 줄기를 모두 연결해요. 무게는 6,000톤에 이르며 나이는 8만 살이에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물이죠. 그럼 하나의 생명이 있는 제일 큰 영역은 뭘까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는 해조류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요. 포세이돈의 리본 잡초는 땅속에서 복제 싹을 퍼뜨리며 4,500년 동안 자라오고 있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싹이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199.4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2만 1000개의 축구장 또는 네브래스카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매년 0.6m씩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거대한 존재의 규모를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네요. 이제 그게 모두 보라색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예전에는 호주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 대륙에 사는 어떤 동물보다 왜소했을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애들레이드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남호주의 나라코트 동굴에서 이러한 고대 동물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바닥이 뚫린 구멍을 조심하세요. 핏홀 트랩으로 알려진 이 동굴들은 대부분 커피 테이블보다 넓지 않아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러한 동굴 중 하나인 빅토리아 화석동굴은 수세기 동안 약 4만 5천 마리의 동물뼈가 숨어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가장 오래된 뼈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의 것이기도 해요.
바로 홍적세 시대의 호주 대륙을 누비던 거대한 짐승인 고대 호주의 거대 동물들이에요. 그 중에는 거대한 뱀,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 코뿔 속 크기의 원백 같은 생명체 등 다양한 동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호주 거대 동물 중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는 디프로토돈입니다. 이 거대한 초식 동물은 길이 3m, 높이 2m에 무게가 2,500kg 이상으로 작은 아시아 코끼리만큼이나 무거웠어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 엄청난 무게로 다른 동물들을 부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수백 마리의 유골을 발견했으니 당시 그 지역에서 이 거인보다 큰 동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프로토돈은 소름 끼치는 외모와는 달리 현대의 원뱃과 친척 관계였고 원뱃은 가끔 사람을 덮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디프로토돈의 발가락은 안쪽으로 향하고 굴을 파는데 적합했어요. 반면에 디프로토돈은 거구여서 굴을 파는 건 맞지 않았을 거예요. 땅을 파는 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발톱으로 뿌리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 가설은 동물의 주머니가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데 이는 동물이 땅을 파는 동안 내부에 흙이 쌓이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포식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6만 년 전 인구가 대륙에 처음 등장하기 전까진 다 자란 디프로토돈은 퀸카나와 같은 생물만 조심하면 됐죠. 길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퀸카나는 육상 악어였습니다. 약 2천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호주에 살았습니다. 퀸카나는 마지막 빙하기에 다른 거대 생물들과 함께 사라졌는데 인류가 대륙에 처음 도착한 이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돼요. 퀸카나는 매우 빠르고 위험했지만 가능한 모든 먹이를 잡아먹는 인간 사냥꾼의 경쟁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수중 생활을 하는 현대 악어와 달리 이 거대한 짐승은 육지에 살았어요. 과학자들은 퀸카나의 다리를 연구하여 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몸을 땅에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는 고대인들이 퀸카나에게 발견되면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악어는 배로만 몸을 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적응 덕분에 퀸카나는 오랜 시간 동안 먹이가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쫓아다닐 수 있었어요. 이 고대 괴물의 또 다른 소름 끼치는 특징은 이빨입니다. 수생 악어는 원추형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빨은 수중에서 먹이를 잡고 붙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퀸카나는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어 포유류와 같은 부드러운 육체의 동물을 자르는 데 이상적이었어요. 호주의 또 다른 괴물인 틸라콜레오는 몸집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호주 최고의 포식자이자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였죠. 이 동물은 선사시대 기준으로도 정말 기이한 동물이었어요. 첫째, 이빨은 일반적인 포식자의 이빨이 아니라 설치류의 이빨과 비슷했습니다. 앞니는 송곳니를 대신해 커져 있었어요. 소구치도 칼날 모양으로 살과 뼈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틸라콜레오가 이빨을 이용해 견과류와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빨을 사용하는 것이 목과 척추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대 동물의 턱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100kg의 틸라콜레오에 물린 힘은 오늘날 250kg의 사자와 비슷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꼬리도 있었죠. 꼬리는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 큰 먹이를 잡을 때 꼬리를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틸라콜레오는 접을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징은 유대류 동물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징입니다. 덕분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고 먹잇감을 더 잘 잡을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오늘날의 표범처럼 틸라콜레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다른 동물 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빠르고 은밀해서 무엇이 자신을 덮쳤는지 전혀 모를 정도였죠. 이 동물의 뒷발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데 첫 번째 발가락은 줄어들었지만 발바닥에는 현대의 주머니쥐와 같은 거친 패드가 있었어요. 덕분에 포유류는 기어오르는 동안 더 나은 접지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메이올라니아의 첫 두개골을 발견한 직후 이 동물은 도마뱀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작은 로머로 번역되었죠.
하지만 더 완전한 화석을 발견한 후 메이올라니아는 거대한 거북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메이올라니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육지 거북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였어요. 연구원들이 처음에 이 생물을 도마뱀이라고 믿었던 주된 이유는 두개골이 일련의 가시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뿔도마뱀이 자랑할 수 있는 특징이죠. 하지만 메이올라니아의 정체를 발견한 후에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목을 척추 아래로 접었을 수도 있고 옆으로 접었을 수도 있어요. 메이올라니아는 머리의 방어 메커니즘 외에도 포식자가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가 달린 꼬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메이올라니아의 대부분은 약 2000에서 3000년 전 호주와 주변 섬에서 멸종할 때까지 사냥한 인간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 거북이 지구상에서 멸종하는 데는 약 2세기가 걸렸어요. 메갈라니아는 홍적새 말기에 존재했던 거대한 호주 도마뱀이었어요. 메갈라니아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지는 코모도 드래곤과 호주 모니터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화석에 따르면 이 고대 동물의 몸 길이는 4.5m에서 8m 정도였다고 해요. 이 거대한 호주 도마뱀의 가장 어린 화석 유물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원주민 정착민들이 메갈라니아를 만나면서 도마뱀이 멸종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요. 원래 과학자들은 메갈라니아가 메갈라니아 속의 유일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라누스 속으로 분류해요. 즉 선사시대의 이 생물이 다른 호주 모니터 도마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목록의 거대 생물은 한때 스테로이드 타조라고 불렸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세요. 호주에서 멸종한 마지막 천둥새였습니다. 제니오니스는 초기 인류와 같은 시기에 호주 대륙에 살았어요. 이 거대한 새가 결국 사라지기 전까지 15,000년 정도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인류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새 화석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일부 동굴 벽화에는 크기와 모양이 제니오니스와 비슷한 날지 못하는 새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새는 아니었지만 거위를 닮은 이 동물은 키가 성인 남자만큼 크고 몸무게가 250kg에 달했어요. 현대의 타조도 위협을 느끼면 위험할 수 있는데 선사시대의 거대한 친척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동물의 식성에 대해 논쟁 중이고 많은 사람이 초식 동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오니스가 부분적으로 썩은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작고 뭉툭한 날개와 발굽처럼 생긴 강력한 다리는 이 새가 식물을 먹는 새였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부리와 유난히 깊은 아래턱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특징은 조류에서 매우 드물어요. 캥거루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나중에 먹을 간식을 남겨뒀을까요? 집 열쇠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일 사람들을 일터로 실어 나르는 알바에 쓰이는 건가요? 간단한 대답은 캥거루가 어린 캥거루 또는 조이를 운반하기 위해 그 주머니를 쓴다는 거예요. 36일까지의 짧은 임신기간 후 조이는 태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포유동물들에게는 없는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태어나면 젤리빈만한 크기예요. 비록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어 따뜻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주머니를 찾아가죠. 그러고 나서 조이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에서 우유를 마시기 위해 어미에게 달라붙어 그곳에서 다음 4에서 6개월 동안 살며 바깥 세상을 위해 자라고 성장할 거예요. 일단 조이가 충분히 성장하면 주머니를 떠나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리를 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이를 먹기 위해 주머니 안으로 돌아가는 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더 계속될 겁니다. 이 기간은 캥거루 종에 따라 다른데요. 4가지 종이 있습니다. 호주 캥거루와 육상 동물들 중 가장 큰 붉은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사막과 탁 트인 초원에서 발견되지만 대륙 전역에서도 발견돼요. 빅 레드라는 별명이 붙은 이 동물은 키가 2m고 몸무게가 9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스턴 그레이는 주로 동부해안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데 키는 1.5m, 무게는 80kg까지 나갈 수 있죠. 4종 중 가장 작은 안텔로파인 캥거루는 먼 북쪽 열대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키는 1m까지 크고 몸무게는 5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의 남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웨스턴 그레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54kg까지 나가고 1m까지 설 수 있죠.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이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은 뛰는 동작으로 먼 거리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빅 레드는 한 번에 놀랍게도 9m까지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캥거루를 독특하게 만드는 게 호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캥거루는 다른 분류인 큰발 동물과와 진화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왈라비, 왈라루, 쿼카, 덤불왈라비는 각각의 분류에 여러 종이 있는 캥거루의 먼 친척이에요. 이들 모두 크기가 다양하고 호주와 뉴기니 전역에서 자신들이 적응한 독특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비록 유대류가 전 세계에 걸쳐 더 흔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가장 오래된 유대류 화석은 북미에서 발견되었지만 유대류가 남미에서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마침내 호주로 천천히 내려온 건 분명해요. 물론 그때는 이 대륙들이 아직 서로 붙어 있을 때였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호주에 왔을 때 다른 포유 동물들과 경쟁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했어요. 몇몇 다른 포유류들도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도착했어요. 박쥐과와 설치류과, 생쥐와 쥐가 인간보다 먼저 호주에 도착한 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비록 호주의 기후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달랐을 테지만 유대류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유대류의 독특한 특성이 다른 포유류와 달리 날씨의 급격한 변화에 더 적합했을 거라는 논쟁도 있었어요. 짧은 임신기간 덕분에 새끼들이 더 빨리 모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류의 모유에는 다른 포유류의 것보다 성장과 면역 인자가 더 많아서 혹독한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었고 아마 그래서 호주의 유대류가 더 두드러진 것일 수 있어요. 캥거루는 오랜 세월 동안 확실하게 적응해 왔어요. 이들의 적응에 대한 성공은 호주 전역에 걸쳐 현재 약 4천만 마리라는 숫자에 반영되고 있죠. 인간의 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비록 이들의 성공이 전적으로 독특한 특성 때문은 아니에요. 주로 포식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포유류인 딩고는 약 8,000년 전에 호주로 이주했지만 개체수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통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태즈메니아 늑대는 태즈메니아 호랑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약 5만 년 전 본토에 인류가 도착한 이후로 서서히 사라졌으며 약 4,000년 전에 완전히 사라진 걸로 추정돼요. 그러면서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죠. 태즈메니아 늑대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수렴 진화의 훌륭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밀접한 관계가 없는 동물들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형질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말해요. 태즈메니아 늑대와 회색 늑대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부분에 살고 적어도 1억 6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공통의 조상을 공유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비슷하게 진화했어요. 다른 유대류들도 수렴 진화의 범주에 들어맞는데 유대류 날다람쥐는 태만 날다람쥐와 같고 껑충쥐는 북아메리카 캥거루쥐와 같아요. 유대류 종류와 기타 두더지들도 있어요. 태즈메니아 대빌은 하이에나와 울버린과 같고 원뱃은 그라운드 호그와 마멋을 많이 닮았어요. 주머니쥐와 그의 사촌인 북미 주머니쥐는 영장류에서 발견되는 특징인 마주보는 엄지를 가지도록 진화되었습니다. 호주와 전혀 관련 없는 포유류인 고슴도치와 호저는 독특하고 뾰족한 가시를 갖고 있지만 이 공통점은 호주 바늘두더지와 공유해요. 바늘두더지는 유대류가 아닌 포유류고요. 단공류 동물 목에 있죠. 바늘두더지는 단공류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남은 두 종 중 하나예요. 다른 포유류와 달리 단공류는 살아있는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데 이 새끼 또는 퍼글들은 태어난 지 10일 안에 부화해요. 하지만 다른 포유류들처럼 퍼글도 어미의 젖을 먹죠. 수렴 진화의 또 다른 예는 영장류처럼 지문을 갖도록 진화한 코알라예요. 코알라는 호주의 따뜻한 날씨에 적응했어요. 기후가 건조해짐에 따라 대륙 전체 동물군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건조한 기후에 더 쉽게 적응하면서 더 두드러졌죠. 호주 토종 산림의 70% 이상이 현재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 또는 껌잎은 영양분이 부족해요. 영양가가 너무 낮아서 주요 식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코알라는 이 인기 없는 먹이를 이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지금은 그것만 먹고 하루에 6번까지 실컷 먹습니다. 이게 매일 최대 20시간까지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잠은 많이 자지만 유칼립투스 나무 위 높은 곳에서 아주 안전하게 있죠. 호주의 동물 세계는 다양한 만큼 낯설지만 이 땅의 원주민들조차 그걸 더 기괴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 원주민들은 존재했던 이상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한 신화 속 동물 중 하나가 번입이었어요. 늪, 강, 그리고 호수 안에 숨어있는 짐승이라고 전해졌죠. 비록 번입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다른 이름들로 불리고 있어요.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들 사이에 약 250개의 언어가 있었어요. 각각의 언어에는 물속에 살았던 짐승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늪과 강 주변을 조심하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죠. 번입은 형태가 다양해요. 비늘, 털, 깃털 또는 날개, 크기는 개만큼 작고 버팔로만큼 커요. 어떤 건 상상도 안 될 만큼 이상하지만 어떤 건 악어와 같이 실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번입과 같은 신화적인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효시는 아마 현존하는 동물들의 뼈와 화석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공룡 화석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했을 거라 주장되고 있어요. 화석은 악명 높은 번입 주변 이야기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거대 동물 시대의 동물들은 약 250만 년 전에 그중 가장 큰 걸 봤을 거예요. 이 시대는 약 2만 년 전에 끝났는데요. 번입의 변이들이 한때 이 시기에 살았던 동물들과 일치합니다. 유대류 사자로 알려진 틸라콜레오는 크고 강력한 육식성 유대류였어요. 거대한 원뱃을 닮은 디프로토도는 무게가 2,700kg이나 나갔고 길이는 3m였어요. 또 다른 버전은 드로모르니스과와 관련된 깃털로 덮인 부리가 난 번입의 모습이었어요. 3m 높이의 큰 새였죠. 이것들 각각은 거대 동물이 더 흔했던 시대의 것이었고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이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비록 호주의 거대 동물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대륙의 건조, 새로운 종의 도입,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개입에 대한 변화에도 적응한 동물들이 있어요. 4종의 캥거루, 빅레드, 이스턴 그레이, 웨스턴 그레이, 그리고 안틸로파인 캥거루는 모두 거대 동물 시대에 살아있는 표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물을 처음 봤을 때 날아다니는 사파이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란 띠벌은 그 보석처럼 아름답거든요. 이 날아다니는 곤충에겐 노란색이 아닌 청록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거대한 녹색 눈은 에메랄드를 닮았어요. 그리고 얇은 갈색 날개는 무늬가 새겨진 셀로판 층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일반 벌과 다른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파란 띠가 있는 벌들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때로 지어 다니지 않고 큰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들은 주로 흙 속의 작은 굴이나 바위 틈에 정착하곤 합니다. 푸른 벌과 일반 벌의 또 다른 멋진 차이점은 독특한 수분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진동수분이라고 합니다. 파란 벌은 꽃 위에 앉아 발을 꽉 쥐고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작고 빠른 진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은 꽃을 빠르고 부드럽게 흔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꽃밭 밖으로 나게 될 거예요. 그때 벌은 멈춰서 그 꽃가루를 몹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벌들이 수분할 때 보라색 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벌들이 식물과 섞이고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띠벌은 주로 호주 영토에 서식합니다. 호주의 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벌들은 토마토, 크랜베리, 가지, 블루베리, 키위, 고추와 같은 작물을 위해 일합니다. 보통의 벌들은 이 식물들 대부분을 수분시킬 수 없지만 이 파란색 친구들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 식물 중 8% 이상이 진동 수분을 통해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푸른 띠벌들을 아주 사랑하고 보호하죠. 말벌과 벌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식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으고 꿀을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친구들이에요. 벌은 작고 강력한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벌은 경주형 슈퍼카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빠르고 공중에서 더 기동적이에요. 그리고 침에 쏘이면 더 아플 거예요. 네, 이들도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꽃가루를 옮기거나 과즙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는 진딧불과 애벌레 몇몇 종과 같은
해충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몇몇 추정치에 따르면 말벌은 영국에서 한 여름 동안 14,000톤 이상의 곤충을 제거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벌은 위험한 곤충이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가진 말벌도 있어요. 미장이벌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지만 더 우아해 보이네요. 일반 말벌떼는 여왕이 조종합니다. 하지만 미장이벌은 혼자 다니는 벌이에요. 이들은 진흙으로 작은 둥지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미장이벌은 위험한 경우에만 물어요. 다른 말벌들과 달리 이들은 거미, 파리, 애벌레를 마비시킬 때만 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잡은 것을 둥지로 가져가죠. 그러니 둥지 안에서 마비된 거미떼를 발견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한 둥지에 500마리 이상의 벌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작은 말벌들이 알아서 모아하면 그들은 즉시 축제를 시작합니다. 가장 불친절한 말벌종은 왕벌입니다. 이들은 말벌이지만 더 크고 더 화가 나 있으며 물릴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모든 곤충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벌 중 하나예요. 왕벌은 엄지손가락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데요. 보통 벌의 3배 크기죠. 왕벌은 거대한 무리로 공격하며 어떤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때 사람들은 우주복처럼 생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왕벌이 벌집을 침범하여 벌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벌은 전 지역의 모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의 절반 이상을 수분시키기 때문에 이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윙윙거리는 이 호박벌을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꽃으로 떨어지다니. 잠시만요. 이건 절대 호박벌이 아니에요. 녹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아름다운 벌레네요. 아, 이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시 호박벌처럼 보이는데요? 줄녹색 박각시를 소개합니다. 색깔과 투명한 날개 덕분에 호박벌과 착각하기 쉬워요. 대부분 곤충의 날개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어떤 곤충들의 날개는 적과 싸울 때 도움을 줘요. 나비는 날개의 무늬 덕분에 더 큰 곤충처럼 보입니다. 어떤 곤충들은 날개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날개의 색깔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하지만 줄녹색 박각시의 날개는 투명합니다. 주된 기능은 반사되는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이 투명한 날개는 사실상 빛 아래에서 빛나지 않고 곤충의 색을 낮춰주죠. 그래서 이 나방이 날 때 다른 곤충들은 이 곤충을 호박벌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호박벌과 닮은 나방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발견되곤 해요. 태어날 때는 밝은 녹색의 애벌레로 커피와 석류잎을 먹고 삽니다. 햄스터가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서던 플라넬 나방입니다. 크고 두꺼운 털이 뒤덮여 있죠. 병원에 가기 싫다면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털옷 안엔 독가시가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짝 찔리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벌 혹은 말벌인 척하는 다른 곤충은 떠돌이파리입니다. 이들은 말벌처럼 생겼고 말벌처럼 날며 말벌의 침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능력은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떠돌이파리는 연약하고 무해한 생물입니다. 벌로 변신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이 능숙한 배우들에게 접근하기를 아주 두려워해요. 하지만 전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흉내쟁이는 바로 금조입니다. 이 작은 새들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크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전기톱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금조는 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관 근육 덕분에 이들은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들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또한 이들은 숲속의 훌륭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암컷 검은 코는 땅 위에 돔 모양의 둥지를 짓는데요. 보통 이곳에 한 개의 알을 낳고 첫 6, 10주 동안 아기를 돌본다고 해요.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다른 작은 생물들을 살펴보죠.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이 친구 정말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근사한 네온색의 파란 고리가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 문어는 손바닥이 쉽게 올릴 수 있는 크기지만 만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생명체와 마주치는 것은 백상아리를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문어는 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생물 중 하나거든요. 한 번만 물어도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어는 킹코브라나 검은 과부 거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어에게 물린 자국이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어에게 물렸을 때는 느끼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파란고리 문어의 독에 대한 해독제도 없습니다. 이 문어의 침샘에는 독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보고의 독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신경계 전체가 마비됩니다. 폐는 수축을 멈추고 몸에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 문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은 60년대예요. 푸른 고리 문어는 일본 해안에서 호주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수 웅덩이나 산호초에서 보내요. 이제 미국 남동부의 뜨거운 모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불개미가 보이시죠? 외견상으로는 보통의 벌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무는 성격 때문에 불개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들의 족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물린 부위가 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미가 바지에 기어 들어가기 전에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호주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와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륙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죠. 그 대륙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약 7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사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남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었죠. 이 고대 초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뉴기니, 태즈메이니아, 아루 제도를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열대우림을 상상해보세요. 사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뉴기니 고원에 있으며 봉우리가 3,900m가 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주머니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에는 코알라와 캥거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방목동물, 굴을 파는 동물, 청소부, 포식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프로토돈, 강력한 사냥꾼 틸라콜레오,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보다 훨씬 큰 무시무시한 메갈라니아가 살았던 곳이었죠. 당시 다른 세계는 늑대, 코끼리, 인간과 같은 태반 동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독특한 장소였어요. 사울에서 정상적인 포유류는 박쥐와 설치류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티모르, 아라푸라, 카르펜타리아 지역은 뜨거운 사바나와 건조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호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부 해안의 황무지, 대초원, 온대림이 있는 열대 사막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울까지 놀라운 여정을 거쳐 6,000년에서 45,0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대나무 뗏목과 간단한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순다라는 고대 땅덩어리에서 그곳으로 왔어요. 왈라세아로 알려진 일련의 섬을 거쳐 결국 사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을 여행하는 건 약 1,0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여정이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적도에서 뉴질랜드 남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울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어요. 아노아, 즉 미니 버팔로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냥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연구원들은 초기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울을 가로질러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형 진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울이 75,000년에서 35,000년 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이동 경로와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여주었죠. 인간은 해안선과 강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 아틀란티스처럼 사울은 어떻게 호주 앞바다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구의 물 대부분이 거대한 빙산과 빙하에 갇혀 있었어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후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빙상이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던 육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약 8,000년 전 뉴기니는 호주 본토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약 6,000년 전에는 태즈메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수중을 탐험할 수 있어요. 다이버들은 해저에서 직접 샘플을 탐사하고 수집합니다. 수중 드론은 사람이 탐사하기에는 너무 깊거나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나 매핑을 통해 과학자들은 음파를 사용하여 해저 지도를 만들어요. 마치 메아리를 사용해서 수중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음파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해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깊은 수중에서 석기도구와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디프로토돈과 틸라콜레오 같은 동물의 화석도 발견했어요.
사울의 수중 지형을 연구하면서 빙하기에 존재했던 고대 강, 호수, 해안선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수중 대륙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은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진 순달랜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빙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다 위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새를 좋아하신다면 전 세계 조류종의 거의 5분의 1이 서식하는 이곳을 꼭 방문해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자바 매와 발리 찌르레기 같은 다채로운 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어종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순달랜드의 바다는 해양 생물의 천국이에요. 아시아 아로와나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와 타이탄 아름을 볼 수 있는 꽃의 보고이기도 해요. 뉴질랜드와 매우 유사해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절반 정도 크기의 길고 좁은 땅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순달랜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물속에 잠긴 건 아니며 7%가 해수면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작은 섬은 현재 스튜어트 섬과 몇몇 작은 섬들과 함께 뉴질랜드라고 불립니다. 이 뉴질랜드는 무성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화산과 산맥, 아름다운 천연 간헐천과 온천으로 가득하죠. 현지 마오리족은 이 온천을 요리하는 데 사용해요. 옥수수, 달걀, 채소 등을 바구니에 담아 온천에 직접 담그기도 해요. 때로는 가열된 돌을 이용해 구덩이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숨은 세계는 아고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덩어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호주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고대 해저에 아르고 심연 평원이라는 거대한 지형을 남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약 1억 5,500만 년 전, 이 대륙은 호주와 작별을 고하며 분리되었습니다. 대륙은 북쪽 어딘가로 표류하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하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지만 최근 마침내 그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아르고랜드의 하부가 끔찍할 정도로 깊은 바다 구덩이인 순다 해구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각이 멘틀 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 사이 아르고랜드의 윗부분은 위로 밀려 올라와 육지의 어린 암석들을 붙잡았어요. 이 때문에 아르고랜드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르네오, 자바, 술라웨시 및 기타 지역의 일부를 형성했어요. 유골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린랜드 크기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레이터 아드리아예요. 약 2억 4천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됐죠.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억 년 동안 따뜻한 바다를 즐기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조각들은 대부분 지구 멘틀 깊숙이 들어갔지만 일부는 긁혀서 알프스와 같은 산맥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레이터 아드리아의 잔재는 스페인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세이셸도 한때 곤드와나의 일부였어요. 네, 이 목가적인 섬은 고대 대륙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의 매혹적인 화강암 노두 덕분에 이 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100년 전 알프레드 베그너가 대륙 이동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화강암 노두는 그가 미치지 않았고 지각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세이셸은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분리되어 결국 인도양의 슬픈 외톨이가 됐어요. 이는 아마도 데칸트랩에 미친 듯한 화라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섬은 육지와 인근 산호초에서 독특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공룡 멸종 이후 인도에서 분리됐어요. 그 여정을 따라 긴 리본 모양으로 늘어났고 조각조각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인도양 아래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대 결정을 연구하다가 이 잃어버린 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지르콘은 타임캡슐과도 같아요. 그 역사는 무려 6억 6천만 년에서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리셔스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이 고대 수정은 근처 어딘가에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숨은 대륙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민인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 지역을 연결해 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에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판게아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필수적이죠? 좋은 소식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굶주릴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바닷물고기는 초밥처럼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기생충은 바닷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선들은 꽤 안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시방편으로 만든 회를 찍어 먹을 간장은 없네요. 숲 한가운데서도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스펜, 단풍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의 속껍질은 식용이 가능해요. 초밥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죠. 또한 솔잎을 사용하면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환상적인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눈을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란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갈증을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눈을 먹으면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또한 눈을 녹이려면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밀가루는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니까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밀가루는 석탄보다 인화성이 35배나 높으니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요리 팁이 있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면 베이킹소다를 뿌려야 해요. 더 큰 불이라면 소화기를 사용하세요.
팬 위에 뚜껑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곧 부족해질 테고 산소가 없으면 불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반려견과 함께 호수나 연못 근처를 걷고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캥거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상황이든 도와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세요. 캥거루는 포식자에게 위협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운한 포식자가 물에 들어가면 캥거루는 동물을 익사시킬 수 있어요. 많은 개가 이런 식으로 다쳤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반려견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강둑에 머물러 주세요. 히치하이킹은 재밌지만 숲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독을 빨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상처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진정하고 바닥에 누워 상처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는 친구가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긴급 상황에서는 돋보기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돋보기의 방향을 태양에 맞추고 마른 풀과 같이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향하게 하세요. 곧 연기가 보일 거예요. 돋보기의 배율이 높지 않은 경우 렌즈에 물을 추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퓨마에게서는 절대 도망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동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대신 몸을 크게 벌리고 팔을 벌리고 가슴을 부풀리고 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위험한 곤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발가락이 거미나 전갈에 닿지 않도록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방울뱀은 더운 여름날 침낭에 침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방울뱀을 탓할 수는 없죠. 누구나 더위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낭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 꿈틀거리는 생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캠프파이어는 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벌이 주인공 중 한 명을 공격하고 벌을 없애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벌들은 여러분이 숨이 차서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죠. 얼어붙은 호수에 빠졌는데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얼음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세요. 그곳이 보통 여러분이 빠진 구멍입니다.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음 구멍보다 훨씬 밝아요. 빠져나온 후에는 걸으려고 하지 말고 물개처럼 구멍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세요. 얼어붙은 호수에 빠지지 않는 한 수영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한류는 수영의 즐거움을 쉽게 망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해영과 평행하게 수영을 시작하면 물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려면 허리를 굽혀 물에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엉덩이를 수평으로 세우세요.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하세요. 견갑골을 모아 가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해 당황은 금물입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고 구명조끼를 사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바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바지를 실제 구명조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지에 공기를 채운 후 입구를 묶고 목에 걸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지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지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부양장치가 없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주거나 막대기나 밧줄을 이용해 구조하는 거예요. 어두운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면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세요.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공기방울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예요. 급할 때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바닷물은 체액보다 4배나 더 염분이 높기 때문에 먼저 4배로 희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바닷물 한 컵에 생수 3잔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섞으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바닷물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담수를 대체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변에 있고 다리는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빠지는 걸 느껴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점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 해요. 다른 징후로는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 자고 있는데 강한 가스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을 켜지 마세요. 전등 스위치에 스파크가 가스에 불을 붙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손전등도 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조명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안내견이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쓰다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견주가 개를 움직이게 하세요. 견주가 주위에 없는데 안내견이 주의를 끌려고 한다면 견주가 위험에 처했을 수 있으니 안내견을 따라가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웠을 때는 소셜미디어에 내용을 게시하지 마세요. 도둑이 이 정보를 이용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무시해요. 방문했던 아름다운 해변의 사진은 집에 돌아와서 올릴 수도 있어요. 밝은면에서 최근 발견된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비밀 별자리 지도의 첫 번째 영상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고천문학이에요. 남반구 별 사이에 기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 지도는 16세기와 17세기의 네덜란드와 영국 탐험가들을 출판한 초기 별자리 지도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이 지도가 16세기 초 스페인 제국의 적도 아래 탐험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또한 신세계 천연 자원의 지리적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1급 비밀이 있었다면 이 별자리 지도였을 거예요. 지구의 적도 위를 항해할 때 범선들은 북극성을 방향 안내별로 사용했습니다. 북극의 거의 바로 위에 위치한 폴라리스라는 이름의 북극성은 밤 동안 지구가 회전할 때 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찍은 시간지연 사진을 보면 극 주변을 도는 별들이 흔적을 남기는 반면 북극성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도 윗부분에서 폴라리스는 북쪽의 확실한 표지판입니다. 북극성이 수면 위에 있는 높이, 즉 고도는 적도 위에서의 위도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지구의 적도 아래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아요. 적도 아래에는 남극성이 없습니다. 스페인 국기를 단 탐험대가 적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북극성은 선박 뒤로 점점 더 낮아졌어요. 배에 타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에게 폴라리스가 물 밑으로 내려가 더 이상 그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방향 안내 별자리 없이 미지의 바다로 항해하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반구의 비밀 별자리인 남십자성을 만들었습니다. 뱃머리 앞에 나타난 밝은 별자리는 선원들에게 자신들을 남쪽으로 이끌어주는 항해 가이드가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어요. 남십자성은 남반구 적도 아래 국가들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모두 남태평양에 있고 남대서양에 있는 브라질도요.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엄청나게 다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현대의 별자리와 비밀 별자리 지도 사이엔 불일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들이 비밀 별자리 지도에 만든 두 번째 별자리는 적어도 남십자성만큼 필요했지만 훨씬 작고 어두웠어요. 단지 몇 개의 희미한 별들로 이루어진 무스카 파리 별자리는 선원들에게 반가운 발견이었고 적어도 남십자성을 보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었어요. 남반구 전체는 북반구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하늘은 말 그대로 별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은 밀키웨이 원반의 중간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지구 적도 위의 사람들이 위를 바라볼 때는 은하수를 내다보지만 남반구 사람들은 은하 원반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더 많은 별, 성운, 행성상 성운, 밀키웨이의 동반 운하인 대마젤란과 소마젤란을 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가장 최신의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망원경과 전문대가 있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남쪽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왜 어둡고 작은 별자리 무스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선원들은 비밀 별자리 지도에 남십자성 바로 밑에 이 별을 배치했을까요? 배에서 파리는 기소식이에요. 파리가 있다는 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에서부터 항해해온 선원들에게 육지는 매우 반가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비밀 별자리 지도에 표시된 다음 별자리는 배의 좌연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할 때 배의 좌현, 즉 왼쪽은 동쪽이 되고 브라질 해안의 섬 군도를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별자리는 또 하나의 희미하고 작은 별자리인 카멜레온 자리입니다. 카멜레온은 탐험대가 따라야 할 비밀 암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카멜레온을 저녁으로 먹고 싶다면 모르지만요. 천연자원이 없다는 뜻이죠. 카멜레온 별자리는 가지마의 표시입니다. 이 섬들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볼모지예요. 우연으로 향하세요. 거기가 바로 본토예요. 카멜레온 동쪽 더 먼 곳에 있는 또 하나의 가지마 표시는 폴란스 날치 자리인데 저녁 식탁에 올릴만한 게 못 돼요. 계속 남서쪽으로 향해하세요.
이제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비밀 별자리 지도를 남아메리카 지도 위에 겹쳐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퍼스 극락조 별자리예요. 에퍼스는 남아메리카는 맞지 않아요. 극락조는 남아메리카가 아닌 남태평양 섬에 삽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이 개발한 별자리 지도를 따라 남미 일주를 계속하다 보면 많은 새들이 다양한 장소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퍼스 별자리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새로 남아메리카 본토에 적절하게 위치해 있지만 극락조는 아니에요. 아마도 선원들은 밴디드 코팅가 아니면 슈트레저만 브리슬 프론트 같은 다른 종류의 밝은색 앵무새들을 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베네수엘라와 가야나에 사는 화이트팁 개찰을 봤을 거예요. 어쨌든 에퍼스는 서식지가 있는 새를 나타내고 그것은 스페인 제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천연 자원인 숲을 의미했어요. 카멜레온과 에퍼스 사이를 항해하면서 스페인 선박들은 남미의 거대한 육지 해안을 끼고 돌았습니다. 당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마존강 하구를 지나며 선원들은 물뱀자리인 하이드그루스로 그 위치를 표시했는데 그건 분명히 아마존에 살고 있던 생명체였어요. 브랑쿠 곧 포르투갈어로 카보 브랑코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동단 육지 지점을 나타냅니다. 해안가에는 하늘과 바다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요. 황새친 도라도는 요즘에도 고급 포르투갈 레스토랑의 메뉴에 있는 값비싼 요리예요. 귀중한 해양 자원인 도라도는 저녁 식사로 카멜레온과 날치, 선원들이 배급받아 먹던 절인 돼지고기보다 훨씬 낫어요. 큰 무리 세 자리는 현재 브라질 해류를 따라 해안을 따라 항해할 때 만나게 되는 우리 별자리 지도의 다음 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이 지역에 큰 부리새가 있다는 것은 견과류와 과일 같은 천연자원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불사조 자리예요. 불사조는 고전 신화에 등장하는 불멸의 새입니다. 불사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에서 솟아나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선원들은 어느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항해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인도 근처의 스파이스 섬이었고 그들은 항로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육지의 풍경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용암을 분출하는 활화산이 있는 불의 땅이에요. 머리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로라는 빨강, 초록, 파랑의 커튼으로 밤하늘에서 물결치고 있었어요. 해류도 반대로 흘렀고 차가워졌습니다. 선박들은 태평양으로 가는 입구인 마젤란 해협을 항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불사조 별자리는 태평양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북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불의 땅에서 해방되었고 마침내 북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603년 이래로 출판된 모든 별자리 지도가 학자리 그루스로 표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루스는 학이 아니에요. 학은 남아메리카에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맞지 않는 모순된 별자리의 신비를 풀어봐요. 에퍼스는 극락조가 아니에요. 그루스는 학이 아니고요. 그리고 파보도 공작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오해는 1552년부터 1622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자인 페트루스 플라니우스가 출판한 별자리 지표의 산물입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천체를 관찰한 피터 카이저라는 사람의 관측을 기초로 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1500년 13척의 포르투갈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포르투갈의 범선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피터 카이저는 포르투갈 선원들을 잘 알았고 그 선원은 남미의 스페인 탐험대에 탑승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이 개발한 남반구 별자리에 대해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밀 별자리 지도요. 물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별자리 이름에 혼동이 있었던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 그 새들은 모두 남아메리카 새들이에요. 우리 비밀 별자리표에 나온 것처럼요. 현대 공식 별자리 지표에 나온 동인도 제도의 새들이 아닙니다. 그루스는 학이 아니고 플라밍고예요. 플라밍고는 칠레에 살아요.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선원들은 플라밍고로 봤을 거예요. 어느 날 그루스 별자리는 17세기 초에 페니콥테루스라고 불렸어요. 페니콥테루스는 라틴어로 플라밍고를 뜻해요. 그루스는 플라밍고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바보 별자리도 이름이 잘못 붙여졌어요. 바보는 라틴어로 공작을 뜻합니다. 공작도 남아메리카에 살지 않아요. 네, 공작은 남태평양에 살아요. 하지만 스페인어로 바보는 칠면조를 뜻해요. 네, 칠면조는 스페인에 살아요. 하지만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포르투갈어로 칠면조는 페루예요. 페루의 유명한 새는 하늘을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 콘도르입니다. 바보 별자리는 콘도르예요. 공작새라기보단 칠면조에 훨씬 더 가깝죠. 콘도르의 존재는 해안에 사냥감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린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을 항해하여 다시 적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강인 인더스 별자리가 있어요. 남적도 해류는 그 지점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릅니다. 지금까지 선원들의 비밀 별자리 지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페루 라마에 가는 라임을 많이 사두세요. 태평양까지는 긴 여정이에요. 선원들은 흔히 라임이라고 불렀는데 건강한 항해를 하려면 비타민C 섭취가 꼭 필요할 거예요.